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발표한 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확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중동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반발하는 가운데 가까스로 성사된 가자지구의 휴전 협정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으로 다시 전운이 드리워진 중동 상황, 복잡해진 세계 정세까지 오늘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봉영식 연세대 개공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셨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토론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밝히면서 중동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에서 자기 어떤 힘을 우월주의를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기존의 삶의 터전 방식이 있는데 그걸 떠나갖고 다른 데서 살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민족들이 다민족화 돼버리면은 또 통합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서구 유럽 같은 데도 보면은 아프리카 난민들 받았다가 지금 특히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듣고 그다음 민족 간의 문제, 동족 간의 문제, 또 종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살짝 이해는 가요. 왜냐면 거기 완전 폐허가 됐잖아. 그리고 계속 분쟁 지구니까 강대국에서 점령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이주를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그거는 기본 조건 전제 하에. 인권 침해하는 것 같아서 강제 이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권리도 있는 건데 그걸 강제 이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기준인 거고 그들의 생각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사우디나 이집트나 이들이 워낙 자기 주장들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의 세계사적인 흐름 자체가 사람과 사람에 대한 폭력, 국가가 국가에 대한 폭력들이 너무 만연하고 정당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트럼프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비상식적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에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계의 질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난 총칼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세계사적 불행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장센터장님,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소유해 개발하겠다 구상을 밝히면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요. 중동 정세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소유해 개발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 어떤 내용입니까? 놀랍지 않게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딱 그대로인데 가자지구를 우리가 인수하겠다, 소유하겠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동산 사업을 벌여서 리조트처럼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그 이유로는 지금 가자지구가 거의 국토 전체가 그냥 콘크리트 가루밖에 없거든요. 네. 멀리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무슨 밀가루처럼 이렇게 진짜 하얗게 가루만 남아 있는 상태라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사람 못 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다,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요르단, 이집트 이웃 나라죠. 바로 이웃인데 국경을 접하고 있는 로 이주시킨다.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안 내겠다. 아마 이 부자인 걸프 산유국들로 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치안은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얘기가 아마 내용의 대부분인 것 같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 요르단뿐만 아니라 또 돈을 많이 낼 것으로 추정되는 카타르, 사우디, UAE는 절대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네. 박 교수님 이게 뭐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자 지구를 방금 전에 이제 장 교수님, 장 박사님 말씀은 리조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하마스와 이스라엘 다시 뭐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운이 감돈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지금 휴전 단계인데요. 하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사실 위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보내는 거를 일단 중단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즘 얘기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인지를 안 보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15일까지 전부 다 안 풀면 지금 일부만 풀기로 한 건데 한 76명 정도가 남았어요. 15일까지 다 안 풀면 휴전협정 없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도 15일까지 토요일까지 안 풀면 휴전협정하고 바로 또 싸움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하마스는 싸울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확인해 봤더니 카타르와 이집트가 지금 다시 휴전협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그 부분을 하마스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휴전협정을 깨면은 가장 피해자는 다시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깨지는 못할 겁니다. 네. 본 교수님이 종식을 시키겠다. 중동 지역의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겠다고 했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왜 갑자기 가자 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심지어는 소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떤 포석이 깔려 있는 겁니까? 포석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특유의 충격요법 접근 방법이죠. 대선 캠페인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를 신랄하게 공격한 것은 대안 제시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평화가 필요하다.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간다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어정쩡한 입장을 계속 해가지고 두 개의 국가 정책을 지지한다. 이 선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후보도 그랬죠. 거기에 비하면은 트럼프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스스로 자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없고 하마스는 물론 없고 팔레스타인도 없고 민주당 정권도 없고 주변 국가들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테이크 오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기자회견 때 네타냐후 총리와. 그것을 미국이 꼭 가자 지구를 소유한다기보다는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을 다 바깥으로 보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 가자 지구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굉장히 부유촌으로 만들어서 네. 그렇게 되면 평화가 온다. 윤택한 경제 사정과 평화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장지영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고 미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니까. 주변에 이제 부유한 산유국이 많은데 그것이 윈윈이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국가인 요르단과 이집트가 가자 거주민들을 수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으면서 평화가 있으면 제일 혜택을 받는 국가니까. 저는 이게 이런 트럼프식의 접근 방법이 놀랍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일기 때도 보여준 방법이었기 때문에 일단 판을 흔들어 놓고 내 대안이 싫으면은 그것보다 나은 게 뭔지 얘기를 해봐라. 아니면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가지고 다시 전쟁 상태로 가면은 누구 손해겠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휴대폰 소리가 나왔는데 청취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장 센터장님, 장 박사님, 그러면 얼마 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백악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좀 사전 협의가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물밑조율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 가자 지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 정말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이란 직결된 문제라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를 미국이 인수하는 거 또 아마 100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포함됐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날 깜짝 발표를 했던 건 저는 순수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네타냐후 총리가 갖고 있던 구성은 아마 서한 지구에 지금 이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더 확대하는 거. 그리고 가자 지구에 이제 휴전이나 종전 이후에도 이스라엘 군이 뭐 치안 등을 이유로 좀 더 남아 있는 것. 이 정도가 소위 국제사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가자 지구를 우리가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선 거죠. 거기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기사인가요? 거기서 보도한 것은 뭐냐면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외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정상회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성이 있었죠. 거기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란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군사 행동을 미국이 지지해달라 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답을 주질 않았어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군은 이미 올해 2025년 초반 6개월 안에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적어도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반대론자는 그러다가 확정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해 주길 바랬던 것이죠. 이제까지의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으로 사실 이란의 방공망은 사실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이제 후과가 있으니까 확전의 위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해 주길 바랬는데 여기에 대한 지지 표명은 없고 갑자기 가자 지구에 대한 미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보시면 네타냐후 총리도 뭐 트럼프 대통령 보고 최고의 친구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최고의 미국 대통령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조리 있고 유리한 대답은 하지 않았던 걸 보면은 좀 이렇게 놀란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의 공감대가 있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박 교수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구상은 최대한 이 중동에서의 이런 전쟁 분위기를 종식시키겠다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종전하는 것, 전쟁을 끝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자 지역을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한 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압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휴전하라. 그래서 더 이상 휴전을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계속했고요. 이게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연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딱 두 손 남았거든요. 예. 두 자리 남았는데 이 두 자리에 있는 연장 파트너들도 그 8명이 있는데요. 2차 휴전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군을 빼면은 자기네들도 그냥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연정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갔는데 이란에 대한 좀 확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거는 얘기를 경제 제재만 얘기를 하고 무력은 얘기하지 않고 가자를 갖겠다고 하니까 사실 그날 네타냐후 총리 얼굴 보면은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좀 묘한 얼굴이 양면이 다 있었어요. 원하는 대로는 안 됐다고. 네,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건 이란 때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관계를 맺는 것보다도 이란을 먼저 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몸이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장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가자 지구를 매각해서 개발하겠다 그랬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소유하는 것이 권리. 아니 국제사회 가뜩이나 이제 반발이 있는데 이게 뭐 미국 소유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 트럼프의 전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훅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벙찌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닌가 하는데 네. 근데 정말 더 기분이 나쁜 건 벙찌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가자지구 구상 같은 경우도 이게 아주 나쁜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황당해했더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지난 100년 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이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또 반복을 할 거냐? 그러지 말자.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가자 구상은 맞는 해법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이렇게 논리로서 제안하는 게 맞는 말이라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예.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역사학자,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대안이 뭐냐. 그리고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0년 동안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고 몇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부끄럽지 않냐.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행동 아니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예. 이제 대선 캠페인 동안 얘기한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니었습니까? 마가. 그래서 이제 롤 모델이 뭐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라든지 그때는 서부 개척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먼저 가서 깃발을 꼽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였고 또 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재임한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았죠. 그때 189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라고 캠페인 때도 얘기했고 당시에 미국이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하와이를 병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가져서 잘 개발해서 평화 번영을 안겨주면은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국민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도 다 좋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린란드도 미국이 매입하겠다. 사실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영사관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한국계 미국분이 그 영사로 취임을 했고 그리고 파나마 운하도 그 미국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때 건설한 건데 다시 찾아야 된다. 중국 회사들이 다 그것을 그 마음대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뒷마당인 파나마 운하도 미국이 가져야지 안전하고 그린란드도 미국이 가져야지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을 막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완전히 구축하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945년부터 계속 유지돼 왔던 그 영토 주권주의를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주권주의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무시하는 행보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충격에 몰아넣고 그 다음에 무슨 대안이 떠오르는가를 이제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봉 교수님 근데 이것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미국에는 또 이스라엘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시민들도 국민들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계 이해관계에 걸리는 국민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갈라져 있죠. 그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생각하기보다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경향이 더 세겠죠. 그래서 친이스라엘계 미국 국민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 언제까지 이제 하마스와 그 이란 그리고 다른 그 반이스라엘 세력과 이렇게 전쟁의 위험을 안고 가야 되는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사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이 다른 데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착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테러의 공포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겠죠. 뭐 평화라든지 준법 정신에 의하면은 양심이 찔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이제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가 이제 분리를 했는데 이스라엘 국민은 이제 어떤 국가로 살고 싶은가, 어떤 미래에 살고 싶은가 해서 세 가지로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거는 하느님 신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그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첫 번째 세력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양성을 가진 민주국가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평화 공존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일 영토 국가로 살아야 된다. 이 페레즈
총리가 했던 Land for Peace죠. 근데 이거를 추구하는 게 힘든 게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유대 국가를 건설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걸 포기해야 되고 진보주의 입장에서 다양성을 공존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유대 국가가 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도 살 권리를 인정해야 되니까. 예. 또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추구한다면 영토를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법도 만족스러운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어떤 해법도 만족할 수 없다. 이게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건데 박 교수님, 지난번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어렵사리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우리 이제 KBS 열린 토론에서도 다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갈등이 진행이 되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1월 19일에 휴전을 들어갔고요. 휴전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모든 전쟁 행위는 멈추고 일부 인질을 교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가면 완전하게 인질 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에 가면 이제 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1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어제 그제 뉴욕 타임즈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하마스 쪽에서 휴전 협정을 어긴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관리가 익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이쪽에서 계속 그 살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원래 휴전 협정에 따라서는 텐트라든지 이런 거를 가자 쪽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질을 교환하는 걸 좀 중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여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계획이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예, 나쁘지만은 않아요. 근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앞장서서 여기를 재건에 앞장서서 220만 명이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새로 개발된 데서 살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최고죠.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돌아오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가자 안에 가장 큰 문제는 220만 명은 일단 거주장소로니까 나가고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일종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원주민들은 못 들어오는 상황. 이른바 근데 원주민들이 부자가 되면은 땅을과 집을 사서 들어오는 건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예 못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20만 명은 돈이 있어도. 예. for good이라고 했어요. for good.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차박스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힘을 행사하려는 듯이 하마스 쪽에 15일까지 인질 다 풀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박 교수님께서는 하마스로서도 지금 중재하고 휴전하는 것을 깨기는 쉽지 않다. 그런다고 이걸 하마스가 인질 다 풀어 하는 명령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순순히 따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마스한테는 지금 대안이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따를 가능성이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박 교수님이 계속 이 트럼프가 제안한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기분은 나쁘지만 이게 나쁘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최초의 지도자로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휴전을 해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휴전을 해라라고 해서 휴전을 시켜놓고 이제 온 거죠. 네타냐후는 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때 노 후보 시절에 나는 전화 한 번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보여줬죠. 그래서 아까 미국 내 반응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내의 반응도 되게 중요한데 네타냐후 총리는 인기 있는 정치인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압박을 해서 네타냐후가 휴전을 했더니 인기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네타냐후를 안 좋아했던 사람들은 트럼프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시민들 중에. 근데 이스라엘 시민들이 내가 이런 말 할 줄은 몰랐지만 트럼프가 그래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네타냐후를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휴전까지 어쨌든 일궈냈다라는 걸 보면서 이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대안들은 아닐 텐데 굉장히 즉자적인 대안이었을 텐데 뭔가 지금까지는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크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장 박사님이나 네. 제가 트럼프 안이 나쁘지만 않다는 얘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거기서 살게 하면서 재건을 한다면 미국이 그건 좋죠. 예.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 박사님 지금 중동 전문가인 장 박사님마저도 뻥친다는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후티 반군까지 다시 무장 공격을 감행하고 나설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어쨌든 휴전이 되면 우리가 공격을 멈추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휴전이 흔들리면 다시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여기서 후티 반군은 휴전을 계속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친이란 무장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게 이제 5 조직의 친이란 그러니까 이란 프록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조직이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 예멘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휴전 직전까지 끝까지 계속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거든요. 저 이스라엘 출장 갔을 때도 후티 반군이 쏘는 바람에 정말 새벽 4일 연속으로 이렇게 막 그 방공으로 뛰어가고 보셨군요. 네, 그 제가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후티 반군이 휴전 깨면 내가 미사일 또 쏘겠다라고 협박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휴전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후티 반군은 굉장히 불가측성이 높은 조직이라 예. 언제든지 쏠 수 있어서 어쨌든 불안해지는 겁니다. 네. 그죠? 박철성 교수님 근데 후티 반군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에즈 운하 홍해죠. 홍해. 네. 네. 자, 그러니까 홍해 바로 이제 올라가면 이집트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수에즈 운하인데 네. 그러다 보면 걱정되는 것이 그곳으로 통과해야 되는 이 물류 부분입니다. 또 이게 경제라든지 이 물류 단가 또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열려 있네요. 네, 올해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는 버텼는데 이집트도 수에즈 운하로 통과하는 물동량이 없으면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집트로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집트도 이제 다국적 군으로 해서 후티 반군을 압박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선사들이 이 상황에서 배를 그쪽으로 계속 못 가겠다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걸 계속 후티 반군이 움직임을 놔둔다면은 선사들도 힘들지만은 이집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이 나름 또 전 세계에 보여주기에 의해서 우리는 휴전하자마자 공격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휴전을 깨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티 반군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관건인데 미국이 다시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독일 신문에서 계속 보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벙커 버스터 굉장히 그 11톤짜리 모든 폭탄의 어머니를 이스라엘에 주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이란용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용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어떻게든지 후티 반군의 움직임을 막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전원이 감돌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이야기할 때도 봉 교수님 이집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제 요르단과 이집트를 끄집어냈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 요르단, 이집트가 수용해요. 이거는 뭐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막무가내로 일단 밀어붙여 보는 겁니까? 얘기하면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요르단과 이집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압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예상한 것이죠. 중국 정부도 우리 정부를 압박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미국에 경사되지 말아라. 지정학은 변화시킬 수 없다. 한국이 중국 옆을 떠나서 어디로 다시 이사갈 수 있겠는가. 태평양 반대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심사숙고하고 불장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이제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밀접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220만 명을 강제 이주시킨다면은 어느 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운 나라가 그 타겟이 되겠고 요르단은 이미 그 팔레스타인
거주민을 이제 수용한 역사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할 때도 수용을 예. 했고 67년 전쟁 때도 수용을 했고 이번에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났을 때는 이제 난민을 수용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정상회담을 요르단 국왕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도 그런 이유죠. 꼭 집어서 자신의 구상을 한 발짝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집트와 요르단의 그런 팔레스타인 주민 수용 합의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압박하는 그런 것이고 하지만 또 이 팔레스타인인이 요르단에 또 많이 그 이주를 하게 된다면 요르단 왕조로서는 이제 정권 안정에 대해서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1970년에 위협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대신에 이제 그 고생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일단 수용하는 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아까 저희가 기다리면서 얘기했지만 요르단, 이집트 그럼 그 다음은 어느 나라가 되겠냐? 그 다음은 어느 나라가 되겠냐? 그 다음은 어느 나라가 되겠냐 하면 한반도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돈을 내든지 팔레스타인 거주민을 일정 수용하든지 우리가 가자지구가 한반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 LCC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는 나라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집트와 이제 요르단인데 이집트나 요르단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돈으로 압박을 합니다. 양국이 미국으로 반돈이 해마다 한 15억 달러씩은 되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는 그리 큰 돈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두 나라에는 굉장히 경제 규모는 큰 돈이고요. 특히 요르단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한 10% 제 국가 재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요르단과 이집트가 안 받겠다는데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받게 될 거라고.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했고요. 네. 다만 지금 요르단 국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아무튼 2,000명 어린 아이들 다친 아이들은 받겠다. 근데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 아이 돌려 못 보낸다는 얘기고요. 이집트는 ICC 대통령이 백악관 가기로 한 거 그 자꾸만 그 가자 주민 얘기하려면 안 가겠다고 지금 세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그 요르단 국왕은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일본도 받을 수 있다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이야기도 그 전에 나왔나요? 심지어는 이 미일 정상회담 전입니다. 2월 4일 날 얘기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2월 4일에. 예, 그 미국의 구상에 따라서 우리도 받을 수 있으면 준비돼 있으니까 받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양국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나라들한테 받으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도 있겠죠. 장 박사님 말씀 듣고 봉 교수님 가겠습니다. 이 요르단 국왕도 상당히 난감한 듯한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이들을 2,000명 이야기했지만 확정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일본, 한국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추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도주의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한국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인도주의 지원금을 2차례나 건넸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이 인도주의 참사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와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주민들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종교의 같은 종파예요. 그러니까 아랍 순니 무슬림들이고 특히 요르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의 65%가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이 킹 압달라가 팔레스타인 출신 여성과 결혼해서 지금 왕비가 팔레스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 뭐 받으라고 압박을 할 무슨 이런 정당성이 있고 이집트도 그러니까 이 가자랑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네. 라파 통로도 맞습니다.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고 거기까지는 여전히 말은 안 되지만 왜냐면은 강제 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체한테 물어봐야죠. 가고 싶냐? 그리고 대부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미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동북아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어허. 다들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봉 교수님.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하겠지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미국이 9.11 테러 공격을 당한 다음에 그 보복을 감행했죠.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소위 부시 독트린.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다. 미국 편을 들든지 미국 쪽에 쓰지 않으면 당신들은 테러 집단 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가만히 있는데도 테러 집단 편이 된 그런 부시 독트린을 발표하고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미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제국주의 같이 행동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나라가 숨을 죽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런 무리한 행동의 후과는 미국이 고스란히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었고 나중에 2008년 그 서프라임 그 모기지 크라이시스 재정 위기까지 겪게 되었죠. 금융위기요. 네, 금융위기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도 저번 바이든 행정부 때 20년 만에 겨우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중동에도 아이시스가 창궐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가 지금 미국 내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네오콘 세력과는 다르다. 우리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요르단과 이집트에 대해서는 17억 달러, 15억 달러 지원을 하고 있고 군사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고 우리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그랬냐 뭘 한다 그랬냐 그런 레짐 체인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다.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 파병도 없다 얘기하지만 피해를 받는 중동 거주자와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시 독트린의 재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미국이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기본 인권 그다음에 국경이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라. 아니면은 다대한 피해가 난다. 지옥을 경험할 것이라는 굉장히 그 경고를 계속 돌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권 이후에 미국의 국제 공신력이라든지 위상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으로 끝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봉 교수님 말씀 중요한 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겠냐 이런 부분일 텐데 자, 또 하나가 박 교수님 이 이스라엘과 또 상당히 어르렁거렸던 것이 바로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바로 북자구에 있는 레바논입니다. 여기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제 무장단체인데 상당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런 무장단체인데 지난해 11월 휴전협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지금 휴전협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빠져야 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직 이스라엘 군대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레바논 쪽에서 계속 이스라엘 쪽에서 지속적으로 휴전협정 위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헤즈볼라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이란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헤즈볼라에 들어가는 무기 통로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 박사님 그래도 레바논 쪽에 친서방 정부가 들어섰다고 했는데 이게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친이란 프록시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헤즈볼라가 지금 거의 괴멸이 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의 창이 잠깐 열려 있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헤즈볼라 정말 소탕, 하마스 진짜 소탕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라 사실 헤즈볼라가 지금 거의 괴멸 상태이기는 했지만 헤즈볼라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바논 내에서 국가 안의 국가. 그러니까 레바논의 정부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조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정부가
과거에 그렇게 막강했던 헤즈볼라가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 있는데 그 그림자를 확 없앨 만큼 힘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동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이 미칠 파장 짚어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봉영식 연세대 개공교수,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가자 개발 구상에 대해서 다른 중동 지역 국가들 입장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좀 궁금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랍에미레이트, 또 조정 역할을 주로 해왔던 카타르 이런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공식적으로 2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랍 순니파 국가들의 대표국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 메디나의 수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다 아랍 순니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맞수인 이란이 계속 이 이슬람의 정당성은 우리에게 있다. 비록 우리가 시아파지만. 예. 그러면서 자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걱정을 하는 막 이렇게 레토릭을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사우디는 더 조급해지고 이 자신들의 권위, 위상, 책임, 정당성을 생각해서라도 이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황당한 가자 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뭔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됐든 박 교수님 아랍에미레이트가 됐든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좀 반하는 또는 대체안이 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될 텐데 뭔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항상 카드는 있죠. 19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이 6.1 전쟁 기습 공격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때 뺏은 땅을 6월 4일로 다 돌리는 겁니다. 전쟁 전에 6월 4일에 국경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세우면 소위 말해서 두 국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상황에서 재건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우디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가자 재건을 하는데 두 국가 해법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재건을 하지. 이거 지금 그거 두 국가 만든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든다는 얘기도 없이 또 재건을 했다가 또 부서질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지금 두 국가로 간다는 거고요. 지금 어디서 어긋나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제 1기 때는 세기의 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 국가 해법의 바탕을 둔 그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얘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 협정인가요? 아니 그 전에요. 그 전에.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그거를 팔레스타인 쪽에서 안 받았던 이유가 지금의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너무나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뺏어가서 안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국가 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이 서로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통로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가자만 얘기하는데 가자는 미국이 갖겠다. 그리고 220만 명 다 나가라. 그리고 나서 또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르단강 서안이란 말을 안 쓰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통적인 입장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에 합병하는 걸 고려하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은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팔레스타인 국가는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뭐 중국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가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 두 국가의 해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나 뭐 아랍 국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먹히는 거죠. 이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품 교수님. 사우디 아라비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빈살만 먼저 떠오릅니다. 상당히 또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 내용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해주고 이런 것까지 금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자칫?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것이 1월 20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다 끝난 것 같죠. 너무 속도전으로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 중국 관세 10%, 가자지구 미국이 소유한다 그랬고 푸틴 대통령과 90분 통화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세계가.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충격을 줌으로써 그렇다면 내가 구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속도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기 때의 치적 2020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끌어냈던 아브라함 협정. 그래서 중동에서 현실적인 평화를 끌어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동 정책을 계속 구상한다면은 미국이 다시 중동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대 초반에 부시 행정부의 행보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콜린 파웰 국무장관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가정용품 도자기를 파는 포터리반 예를 들면서 거기 가서 그릇을 보다가 깨트리면 그걸 사야 된다. 중동에 가서 일이 잘못되면 미국이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중동 문제를 다 떠안아야 된다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중동의 영구적인 평화를 건설하겠다고 했죠. 네오콘의 입장을 해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20년 동안에 중동 문제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허용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죠.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제가 볼 때는 그 뒤에는 어서 빨리 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을 이끌어야 되고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일단 정전에는 성공을 해야지 미국이 글로벌 정책의 초점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거 두 분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박사님 보시기에도 사우디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긴장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국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 미국은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우리 부시 대통령 이후에 이제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동에 계속 이렇게 연루되는 거 너무 힘들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이라크전에서 아프간전에서 하면서 그때부터 중동 떠나기를 외쳤거든요. 미국이 중동 떠나기를 외쳤을 때 가장 황당했던 그리고 황망했던 나라들이 바로 사우디, UAE 이런 걸프 산유국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안보가 전적으로 미국에게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우리 중동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무섭고 두렵고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분도 나쁜 거예요. 동맹 우방국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는 게 그때부터 외교 안보 다변화 하면서 어디를 보냐? 중국을 보고 러시아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 사우디가 그때부터 지금껏 미국이랑 무슨 딜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 우리 이렇게 핵 농축 기술 안 주거나 아니면은 외교 안보를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수준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중국한테 물어볼 거다 아니면 러시아랑 상의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중국 팩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박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게 뭐 중국이 관련이 있든 없든 그러면 이런 움직임 태도를 통해서 어떤 협상을 중동으로부터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그림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손을 묶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사우디도 그건 나쁘지는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자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자살행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동정하고 있는 민심인데 거기에 가해자라고 그 사우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 이거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자 문제로 갖고는 사우디아라비아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동을 떠나 있는 사이에 중국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동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 아랍 산유국들은요, 장 박사 말대로 미국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서 자기네들과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 어느 나라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럴 경우에 중국의 사우디 진출이 더 가속화되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상인들이요, 네. 사우디를 엄청난 황금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일기 때도 그랬지만 장 박사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완연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완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방문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이 가자 구성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또는 이스라엘이 얻는 건 뭡니까? 얻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얼마나 이거를 예상을 했는지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재선 이후에 이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이 저는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두 가지의 양립 불가능한 목적. 첫 번째 하마스의 박멸, 두 번째 인질의 전원 귀환.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네타냐후는 1번을 택했거든요. 하마스의 박멸, 소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인기가 없었던 정치인이었는데 트럼프가 압박을 해서 빨리 휴전해라고 해서 이 트럼프 취임실 하루 전날 휴전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인기가 없던 네타냐후 인기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가자 구상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시민들이 잠깐만 생각해보자. 가자에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같은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없어진다고? 이거는 이들이 정말 바라는 거거든요. 그냥 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미사일 걱정 안 하고 드론 걱정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 총리의 인기가 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다시 한번 얼마나 생각을 하고 이런 뭐 휴전 압박, 가자 구상을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은 확실히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네. 근데 봉 교수님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의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죠. 20일 시기로 일본 총리는 가자 지구의 이주민이 일본으로 온다면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한국 정부에서 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만약에 우리나라 쪽에 올 그런 제의가 올 가능성 온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일본이 그 기준을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뭐 이시바 총리가 칭찬 일색이었죠. 바이든 행정부 때는 뭐 석유 사업에 대한 그 수입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답답했는데 이번에 알래스카 개발에 대해서 일본의 참여 그리고 일본이 미국 철강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드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은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겠냐 했을 때는 또 이시바 총리가 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재치 있게 일본 총리로서 그런 이론적인 가설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똑똑한 대답이었다고 웃으면서 기자회견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이미 내부 검토를 끝나고 선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좋아할 수 있는 대답을 준 것이에요. 공이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에 넘어가겠는데 그것의 여파로 한국도 이제 일본의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예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 요청을 부시 행정부도 받았을 때 일본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또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요르단의 그런 팔레스타인 거주민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을 때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돈 얘기를 하기는 싫습니다만 하면서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를 하기는 싫습니다만 우리가 요르단에게 많은 재정 지원하는 건 사실이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식으로 뭐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비슷하게 일본 기준을 앞세워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사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이라크 파병 때도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주도에 예멘에서 난민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었을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근데 아까 박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만약에 트럼프 구상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한반도에 왔을 때는 잠시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한국에 영구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올 텐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 사회, 국민이 준비가 돼 있는가? 알겠습니다.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박 교수님 그런데 이건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또 감정 문제, 여론이 또 상당히 악화될 수 있고 예멘 난민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물어볼 때 당시 상황으로 기억하건대 상당히 국민 여론은 좋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사실 잘못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가자 구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까지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상황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난민이란 말을 안 썼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라는 썼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정말 우리 정부를 도와줬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특별 기여자였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랑 우리와는 지금 직접적인 그런 연관은 아직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일본은 그렇지 우린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무시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정부와 대항했었을 때 일본의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오늘 KBS 열린 토론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중동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없겠지 생각했던 분들은 깜짝하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봉 교수님 북한이 또 이 트럼프의 가자 구상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근데 웬만하면 북한이 중동에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탈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법의 그 원칙은 영토 주권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북한의 주권 국가인데 주권 국가로서 자국의 그런 자위권을 행사한다든지 방위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한 채 양보도 안 하는 것이 그 정권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거주민을 다른 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겠다. 이것은 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든지 영토 주권주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 자신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자기 고향인 원산 갈마에 콘도와 호텔을 많이 지었다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일기 때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항상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항상 하는 얘기가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관광 사업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김정은 총비서 속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제재 받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번영의 길로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산 갈마에 지어놓은 이 건물들이 지금 유령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바게닝 레버리지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을 220만 명 이주시킬 정도라면은 북한이 원하는 원산 갈마를 한반도에 정말 국제적인 휴양지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슬쩍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가 않는다. 그런 지렛대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에서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꾸만 이 장 박사님 말씀하신 뻥 찐다는 그 표현이 그린란드 이야기 또 이 하마스 가자지구 이야기 또 원산 북한의 갈마지구까지 이어지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 부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튀르키예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이 정권을 잡았다 그 설명해 주셨죠 장 박사님께서. 자 우리나라가 이 시리아와 수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또 이 시리아가 북한하고 또 기존에는 상당히 가까웠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수교를 시도하는 이유, 배경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사실 시리아는 뭐 영토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다음에 뭐 부전 자원도 많지 않은 나라고 지금 중동 20나라 중에서 예멘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리아에서 이 2대 세습 통제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정말 이 유럽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다 시리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카타르 국왕은 먼저 가서 만나고, 그다음 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자기 전용기를 보내서 그 지금 현재 과도 정부의 대통령을 불렀고, 그리고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죠. 시리아가 뭐 우리 시리아 내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그 안에 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계속 주둔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의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있었고 또 이제 반대편으로는 이 쿠르드 쪽이 미군이 지원하는 쿠르드가 이 시리아 내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는 정말 이 중동 내에서 대리전을 숱하게 겪은 그런 나라라서 우리도 지금 이 기회 창이 열렸을 때 이 시리아가 지금 유엔 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유일하게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라서 네 지금 우리도 수교를 하려 하고 있고 네. 많은 유럽 국가들이 흔히 중동은 유럽의 뒷마당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과거에는 이란이랑 러시아랑 친했던 정부가 그리고 북한이랑도 친했던 정부가 무너졌으니 이제 새로운 정부와 국교를 수립하려고 하나 이 정부가 지금 이슬람 급진주의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지켜봐야 되는 정부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북한과 가까웠다면 이제 바뀐 정부에서는 우리가 한번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KBS 열린 토론 중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박 교수님 끝으로 뭔가 지금 이야기는 숱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 또 더 긴박해지는 상황인데 해결된 건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뭐 경제적으로 됐든 아니면 국제사회 정치적인 차원이 됐든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카드로 쓸 수 있는 것만 더 많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지역이 안정이 되기를 최대한 바라면서 가급적이면 끌려 들어가지 않는 이 현안에 끌려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장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리아와 그 수교 맺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걸 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우리가 맺을 뻔했는데 내전 나서 못 맺었고 유일하게 쿠바와 시리아하고 못 맺었는데 쿠바하고는 됐고 시리아가 남았는데 시리아에 우리가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한이 핵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2007년에 알키바르라는 곳에 있는 영변 원자로 모델이라고 봅니다. 거기를 시리아의 핵시설을 파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리아와 이란이 밀접한 핵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전혀 맞지 않는 이슬람 극단주의 지금 정권이 들어서고 있지만 그래도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수교를 맺는 거는 그다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여기도 참 유동적입니다. 이 네.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고요. 다만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움직임은 칭찬할 만합니다. 예. 봉 교수님은요? 그 트럼프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1월 20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4년이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렇게 가속을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J.D. 벤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부시 행정부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뭐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류의 네오콘들을 우리 정부에 그 합류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자지구 구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이 다시 중국에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을 다시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일 반길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겠죠. 알겠습니다. 다시 인도 태평양 지역이 빌 테니까 중국의 부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 박사님. 저는 이번 가자 구상을 들으면서 진짜 이 거래식 외교가 바로 이런 거구나.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르단 이집트더러 팔레스타인 주민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아마 돈을 더 줄 거예요. 왜 트럼프가 돈 주는 걸 싫어할 텐데 이 돈이 어디서 날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 제일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한테 줄 돈을 빼서 요르단 이집트한테 준 다음에 가자를 평화롭게 만들면 이스라엘한테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거래식 이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중동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